Close your eyes for a minute. Close your eyes for a second. I won't change my mind.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서재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목포대학교 네트워크 보안 실험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이 정보보호 기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기법들은 여러 가지 정보보호의 그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네트워크 공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암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는 그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습을 하면서 실험실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오늘은 수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정보보호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보보호라는 걸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떠다니는 패킷을 어떻게 잡는지, 그래서 이 패킷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험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험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죠. 자,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자, 18세기 그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2차, 3차에 대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그 산업계의 혁명을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산업에 이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3D 프린터라든가 드론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화 혁명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으며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을 우리는 제3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지능과 정보가 융합되는 지능정보기술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 제2차의 정보혁명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21세기 초반부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산업에 이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이 함유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혁명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에 적용시키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핵심 기술이죠. 자,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게임입니다. 자, 누가 이기죠? 예, 4대1로 알파고가 이깁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하루가 인간의 35.7년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혹은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포켓몬고도 아시죠?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죠. 그 1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일어났던 그런 기술이죠. 이게 지금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IoT 혹은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 컴퓨터와 통신을 결합해서 적용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유선 통신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보다 상당히 진화한 단계로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 없이 그 사물끼리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 받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물들 간에 이제 통신 모듈이 있어서 산물들 간에 인간의 개입 없이 통신이 되는 3일 인터넷이 4차 산업의 또한 다른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자,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는 그 인공지능적인 능력을 갖춘 그 지능적인 로봇 기술과 관련된 기술 분야입니다. 예, 다음은 3D 프린터입니다. 이건 3차원 프린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2차원, 즉 평면의 프린터가 되는 그런 프린터의 차원을 넘어서 3D, 3차원, 다시 말하면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입체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의 입체적인 그러한 그 물건들을 지금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가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것은 이렇게 3D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게 가능하게 되겠죠. 다음은 주행 자동차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이렇게 그 차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에서는 도로 주행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주행 때 나타나게 되고요. 잘 아시죠? 또 하나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무인 비행체죠. 그래서 택배라든가 농업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보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결국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혁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를 이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IT 기술이 변하고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디지털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향상이 된다는 거죠. 자,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증대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보호라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정보를 누출하거나 전송하거나 수정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침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는 것을 우리는 정보 보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해킹이라는 걸 봅시다. 먼저 국어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침입해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것을 우리는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영어사전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조작을 즐기는 거나 무엇이나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실행해 버리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시스템 특성이나 규칙을 이용하는 그런 창조적인 사용법을 찾는 거.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사용법을 찾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뭔가 탐구심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킹이라고 하지만 방금 국어사전에서 봤던 용어를 해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보 보안의 목표입니다. 정보 보안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라고 그래서 이건 기밀성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건 무결성, 그 다음에 이건 가용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밀성이라는 거는 비밀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민가된 사용자만 정보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들이 있어요. 방화벽이나 암호라든가
패스워드 이걸 사용해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결성은 있습니다. 무결성은 정보의 정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변조라든가 위조라든가 분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결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은행 같은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변조시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밀성은 군사적인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밀이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결성은 인가된 자유에 의해서 인가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뭐가 더 일어나야 된다? 변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결성은 전력 차단과 같은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용성입니다. 조직이 생산하고 저장하는 정보는 인가된 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는 필요한 시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가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가된 사용자는 원할 때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를 정보 보안의 세 가지 목표가. 자, 보안 기술들 보시죠. 자, 데이터 보안할 때는 암호화나 디지털 서명, 시스템 보안은 인증, 자,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자, 누구인지 알아봤더라도 허가된 파일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 접근 제어.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것을 사고 감사, 그래서 로깅이라고 이야기하죠. 로깅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자, 이거 가상사설망이라는 것이 있죠. VP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래서 잘 쓰는 웹 보안이라든가 SMIM이나 PGP, 요거는 메일 보안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보안 기술은 데이터를 보호하느냐,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느냐, 네트워크를 보호하게 하느냐, 어플리케이션, 즉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보안 기술 분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을 한번 보시죠.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가정하는 것, 다른 사람을 가정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푸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니핑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운데서 뭐 하고 있죠? 다른 걸 이렇게 훔쳐버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니핑은 끙끙거리면 냄새를 맡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도수 공격이죠. 그렇죠?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공격을 이렇게 보내서 서비스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도수 공격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랜드 어택이죠. 보내는 주소하고 받는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주소를 뭔 어택이라고 해요? 네, 랜드 어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핑, 자, 스니핑, 그 다음에 도수 공격, 랜드 어택 이런 공격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시스템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요.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이죠. 그런 패스워드를 뭐예요? 알아낸다든가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버퍼라는 공간에 뭘 많이 집어넣어서 꽉 차게 만든 다음에 시스템 혼동되게 해서 공격하는 방법. 백도어라는 방법은 어떤 시스템을 완성하고 이렇게 뒷문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에요. 뒷문을 만들어 놔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건 뭐죠? 경쟁을 해서 루트 권한을 얻어서 심볼링 링크를 통해서, 즉 원본을 다른 쪽의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스 컨디션. 자, 사고 사례 한번 볼래요? 자, 먼저 6.25 사이버 테러라고 해서 2013년 6월 25일 날 청와대 홈페이지라든가 주요 정부기관을 공격을 했죠. 자, 여기 보세요. 홈페이지가 공격당해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 통일 대통령, 김정은 뭐 이런 얘기가 써져, 그죠?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조심할 게 뭐가 되겠다? 좋습니다. 사이버 테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테러가 일어나요? 사이버 인터넷상에 테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변조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자, 두 번째 사이버 테러 보십시다. 2013년 3월 20일 날 국내 금융권 및 방송사를 대상하는 전세
전산 장애가 발생했죠. 중요한 일이죠. 자, 금융권, 은행하고 방송사에 해커가 침입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그렇죠? 금융망이 마비될 수 있고 방송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이버 테러가 일어날 세 번째 유형 보세요. 디도스라고 해서 11년 3월 4일 날 정부기관이라든가 국방, 금융, 포털 사이트 등의 40여 개 사이트에 공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커가 여러 개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그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스템의 좀비를, 즉 좀비 PC로 만들어서 그 좀비 PC에서 각각 한 시스템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디도스 공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공격. 다음에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이라는 것은 밑에 보십시오. KB 국민은행입니다. 고객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여기 와서 승급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기서 자기의 어떤 아이디나 비밀번호라든가 혹은 돈을 빼나갈 수 있는 거죠. 혹은 자,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해갖고 그 사이트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돈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들이에요? 스미싱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파밍입니다. 해커가 자 여기 보십시오. 파밍은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요. 자 정상적인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계좌번호라든가 보안카드 이런 번호들을 탈취해가는 것들을 파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라는 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넷에는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 떠다니는 데이터의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그 데이터의 단위를 뭐라고 불러요?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킷을 잡아서 뭐를 해? 패킷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킷을 캡처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기가 와이어샤크라는 것이 있어요. 와이어샤크는 뭡니까? 굉장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원래는 이게 이더리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와이어샤크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패킷을 캡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pCap이라고 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패킷을 잡습니다. TCP 덤프라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한데 그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뭐를 해요? 다운로드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쉽게 해서 뭐예요? 파일을 다운로드에 설치하고 뭐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킬 때는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마크가 보여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와 같이 이렇게 패킷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잡힌 패킷을 잡아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실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잡은 다음에 필요하면 캡처를 한 원하는 패킷만 화면에다 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고 또 패킷을 세부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와이어샤크 화면에다 출력하는 거 한번 볼래요? 특정 호스트의 패킷. 자, IP.점 어드레스 이꼬르 하고 10.10.50.15 이러면 이러한 주소를 가진 컴퓨터에 대한 것만 뭐를 하겠다? 패킷을 하겠다, 캡처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컴퓨터와 관련된, 즉 이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만 캡처를 하겠다. 다음은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호스트 해갖고 IP 주소 하나, and 호스트 IP 주소 하나. 그래서 IP 주소 요것과 요것 두 개를 가진 패킷을 캡처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특정 포트의 그 패킷을 캡처하겠다. 그러면 tcp.port 그러면 한 컴퓨터 안에 80번이라는 번호를 가진 그런 패킷만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두 포트 전부가 할 때는 TCP 포트 80번, 또 TCP 포트 1770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호스트에 특정 포트를 캡처할 때는 이 호스트에 이 포트에 있는 것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것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요. 자, 포트는 아니 IP 주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집 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 집 주소까지 접근을 했다. 그럼 우리 집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나 엄마, 나, 동생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 각 프로그램에는 그런데 뭐가 먹여져 있어요? 번호가 먹여져 있어요. 이 번호를 뭔 번호라고 이야기해요? 포트 번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패킷이 컴퓨터에 도착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한테 건네주느냐가 포트 번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특정 프로토콜 패킷만. 자, ARP는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not AR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디 것만 캡처를 했어요? 지금 잘 안 보시는데 여기 보면 IP 어드레스 해갖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에 해당하는 것만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소에 해당되는 것만 찾겠다. 여기도 그 주소가 나왔고요. 여기도 그 주소가 나왔고 이쪽에 요 주소가 나온 것만, 즉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주소 중에서 이 번호만 들어있는 것은 다 캡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TCP 포트 몇 번인 것만요? 80번이니까 여기 보니까 다 몇 번인 것만 잡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포트 번호라는 거는 80번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포트 번호 80번인 거. 이 80번인 것만 잡자 해서 80번인 것만 잡아놓은 게 이 화면입니다. 그 와이어샤크 화면 출력 필터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HTTP 패킷만 출력한다. ARP 패킷만 출력한다. 자,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그 브라우저를 띄우고 URL을 쓸 때 HTTP라는 프로토콜을 써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교수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프로토콜이라는 용어인데 이건 프로토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통신약정 혹은 통신약속이에요. 그래서 통신하기 위한 약속을 뭘로 짜놓은 거? 프로그램으로 짜놓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HTTP는 웹페이지, 즉 홈페이지에서 웹페이지를 주고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 무슨 프로토콜이에요? HTTP. 그렇죠? 자, 웹페이지를 주고받는 약속이 프로그램으로 짜졌다는 거죠. ARP라는 것은 주소를 변환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와이어샤크 화면 출력은 특정 두 호스트 간의 패킷만 출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IP하고 특정 IP하고 통신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진 패킷만 이렇게 출력할 수도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네트워크에 다니는 데이터 단위들을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화면에다 이렇게 가져다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프로그램이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와이어샤프를 잡아서 와이어샤프를 사용해서 패킷을 잡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러한 실습들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